Recording in progress. 자, 봅시다. 승혁이는 연락이 안 돼서 자는 것 같고, 나중에 녹화본 보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준 게 어떤 거냐면, 핸드폰 치우고. 그 전에,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시험 대비가 아닌 평소에 나갔었던 수업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될, 문학 작품들 위주로 수업을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 방학 동안에 우리가 중3 때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가지고 2시간짜리 수업을 진행했거든. 영어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겠지만 고등부는 지금 1시간 20분짜리 수업 2번 진행을 해. 그래서 원래대로 수요일 날 오는데 수요일 날 7시 반까지 오면 7시 반부터 해서 8시 한 50분이나 8시 40분 정도까지 8시 50분이 되겠네.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8시 50분 정도까지 해서 그때 수요일날 7시 반부터 8시 50분, 그 다음에 토요일날 11시 반부터 12시 50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선생님이 재수생을 지금 가르치고는 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내신이 역시나 중요해. 수능으로도 가야 되고 가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는데, 내신은 중학교 때랑 크게 다르진 않아. 당연히 어려운데 대신 암기야, 암기. 이번에 기말고사 성적 잘 안 나온 애들은 잘 생각해보면 문제를 푼 양도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풀면서 문제들의 선지들을 외워주고 암기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학교의 학습지랑 더불어서 그 작업이랑 문제풀이가 같이 있어야 내신 대비가 된다고. 근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들 선배들을 지금 가르치고는 있지만 고1들을 현재 이제 내년에 고2가 되겠지. 고1이 성적이 1등급부터 저 밑에 바닥 등급까지 천차만별이야. 천차만별. 보면 성적 좋은 애들은 어떤 거냐면 학교 수업에서 거의 70% 가까이를 배워와, 가지고 와. 그러니까 학교 내신 수업할 때 수업하는 거, 뭐 당연히 수행평가 준비며 그것만이 아니라 그 학습지 적어가지고 그거 달달달 외우고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해줘. 그리고 남은 한 30%를 내가 채워주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고등학교 국어 공부는 학원의 수업을 통해서 100%,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채워가지고 100%를 채울 생각하면 시험이 기간도 짧을 뿐더러 불가능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문제는 끊임없이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주고, 그 문제도 내가 일일이 풀어주지 않아. 왜냐면 학교가 교과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가 같더라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그 해당 내신 시험 범위에서, 내신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시험 범위에서 어려운 파트는 내가 계속 문제풀이도 하고 개념 설명도 해주지만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한단 말이야. 나머지 이런 소설 정도는 이렇게 괜찮아, 이거는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어떤 경우는 막 토론 이번에 막 뭐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 문제만 주고 학교 학습지랑 계속 공부한 다음에 문제 풀어봐. 모르겠어? 그럼 다시 또 풀어봐. 이 적을 왜 하냐면, 지금 준 프린트, 그게 올해 3월 달에 고1 너희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거든? 그냥 이거는 안 보고 그냥 이거 나중에 시험지 설명해 주겠는데, 학교에 따라 특히 사후고는 제1고도 일부 들어가. 제1고도 그렇고. 근데 사후고가 좀 약간 세고, 그 다음에 김포고도 세. 제1고는 일부.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 봤잖아. 문제풀이 안 해줘. 그냥 성적표 나와.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 성적 그대로 나오는데, 중간고사 내신 들어가면 뭐해? 외부 교재로 시험법을 포함시켜. 사후고는 거의 전부 다 시켜.
그거 대신 해주는 그 지문 설명해주고 뭐 해주는데 이제 짜증나. 왜 학교에서는 안 해주는데 문제만 내니까. 해주더라도 겉핥기시고 학습지 뭐 해가지고 해주지 않아. 혹은 외부 교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 영어는 외부 교재를 많이 선정하는데 여기에서 국어는 외부 교재는 선정하지 않더라고. 다른 지역에 어때는 뭐 외부 교재 선정하는데 그래서 내신 대비 때 내신 대비 물론 무조건 해주지만 그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수업 교과서 수업 학교에서 듣는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어야 돼. 실제로 중학교 때 국어 성적 괜찮은 애들 보면 학교 수업을 허투루 듣는 애들은 별로 없어. 학교 수업. 그래서 그거는 이번 기말고사 좀 잘 못 봤으면 반성하고 고등학교 올라면 시험이 좀 차원이 좀 달라져. 모르는 어휘도 있고 안 배운 작품을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것을 고르라고 해서 일부 안 배운 문제, 실제 내신형 문제들을 풀다 보면 나올 거야.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일주일에 두 타임 수업을 그런 식으로 수요일 7시 반, 토요일 11시 반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때는 수업을 오늘은 맛보기로 요 모의고사 한번 시험을 보게 해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보고 싶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방학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 이거는 시간 재가지고 풀려는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신 말고 그걸 좀 설명해 주려고 좀 뽑아낸 거고 내신과 관련돼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하고 그것만 해주면 내신도 중 이게 영어 선생님이랑도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가르쳐서 되는 애들이고 가르쳐서 안 되는 애들이 실제로 존재해. 그게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일단 공부나 성적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내가 잘 보든 못 보든 어쨌든 애를 써서 더 맞고자 하는 의지나 욕심이 있느냐. 내 욕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일단 욕심이 있을 거. 그리고 학교 수업 성실하게 열심히 듣느냐. 아무리 여기 학원에서 가르치고 대비를 해줘도 학교 선생이 짱이거든. 내신은. 그리고 그러면 습관이 잘 들어 있느냐. 학교 수업 잘 듣는. 보통 듣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백지 상태로 멍 때리면서 포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못 알아듣겠어도 필기라도 베껴가면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왜 학원에서 물어보면 되니까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따로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길을 쓰고 최대한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랑 습관 그리고 이제 주면 문제 풀고 모르는 어휘 물어보고 어휘력이 되게 중요해. 근데 어휘력도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한 문제 풀고 내신 대비 문제 풀다 보면 모르는 어휘들이 막 나오거든 문제에서 그런 것도 그때그때 물어봐서 채워넣고 계속 복습해서 보면 돼. 그럼 방학 동안에 이번 12월 지금부터 수업하는 거 시작해서 1월, 2월 이렇게 시험을 나갈 건 고1 때 배워야 될 문학 작품 교과서별로 공통적인 물론 학교 교과서마다 들어있는 문학 작품이 다르겠죠. 문학 작품 위주로 수업을 나갈 거야. 문학 작품 위주로 나갈 거고 그 문학 작품 위주로 나갈 때 고전 시가나 소설 위주로 좀 편성해서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고전 시가가 내신에서 좀 자주 나와. 나올 때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문학 파트 위주로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 네 개 파트를 위주로 해서 나가는데 그 필요에 따르면 전문을 해석을 해주고 연시조나 필요에 따른 것들 공부를 해줄 거고 그래서 두 번의 수업은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중간중간 모의고사 한번 좀 한번 봐볼 거고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음,
지금은 계획인데 1월 이제 방학이 딱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1월부터 수업이 들어가게 되면 문법을 한 1월, 2월 한 8주 정도에 거쳐서 문법 수업을 별도로 특강을 깔까 생각 중이야. 문법은 이렇게 두 번씩 하지 않고 나도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어, 아직 계획이야. 계획. 그러니까 하면 뭐 1시간 반짜리 수업 한 번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좀 깔 생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 재학생 내신 대비를 올해 와서 처음 진짜 너무 오랜만에 했거든. 고1 시험 대비가 그래도 성과가 나쁘진 않았는데 좀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매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 4차례 1학년 때 시험 중 한 차례 정도만 빼놓고 3차례 모두 다 문법이다. 중학교 때 안 배운 문법은 아닌데 거기다 깊이가 있어. 근데 그거를 대비해주면서 수업 나가기가 진도 나이가 너무 벅차더라. 그리고 너희도 알겠지만 너희들 때부터는 문법이 선택이 아니야. 대학 때 들어갈 때. 수능 볼 때 문법이 필수야. 공통 필수. 그럼 고2 때는 문법 안 하냐? 고2 해. 문법이 내신에 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왕이면 8주 안에 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특히 고1 때 다루게 될 문법 위주로 해서 당장 급한 것들 수업하려고. 그래서 아예 다 끝내주는 애는 가장 좋고. 근데 그거 한 번 수업으로 끝나진 않을 거야. 방학 때마다 또 한 차례 또 돌리고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다시 모의고사 한번 봐볼래? 여기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모의고사를 국어 1교시를 8시 40분부터 시험을 시작하게 돼.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80분 동안 진행해. 그럼 80분 동안 이 모의고사를 본다는 게 그러면 알겠죠? 몇 문제 전체? 맨 뒤에?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 현재 수능 체제는 좀 다르지만 너희들이 시험 볼 때 체제는 이 체제로 비슷하게 나왔을 몰라. 지금 쓰여져 있는 체제로. 대략 1번부터 15번까지가 1에서 15번까지가 화법, 작문,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 너희들 때부터는 국어 체제가 좀 바뀌어. 선택 과목이 없어. 지금까지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였는데 매체가 사라지게 돼 너희들 때부터. 화법과 작문과 언어는 하게 되는데 그럼 뭐가 있어? 독서랑 문학이 있지. 이해됐니? 뭐 독서와 언어, 화법과 작문, 문학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고2 때 배우고 고1 때는 공통국어로 공통국어. 크게 다르지 않아. 원래 예전 선택이 없었던 체제로 돌아가는 거야. 선택 과목이 있었던 화작과 언매라는 선택 과목이 있었던 한 4년 동안의 체제가 이제 사라지고 다시 원 체제로 돌아가는 거야. 예전 체제로.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일단 볼게. 여기 1번부터 15번까지 화법과 작문을 합쳐서 대략 10문제고 문법이 5문제. 화법은 말 그대로 대화하는 법이잖아. 화법은 발표나 강연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고 내용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작문은 글짓기 글 쓰는 거. 문법은 말 그대로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문제 남냐면 45문제에서 30문제 남잖아.
대략 절반씩 해가지고 문학과 독서로 나눠. 골고루 여기 섞어놨는데 앞으로 어떤 책들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문학 그리고 독서로 나눠. 올해까지만이 아니겠지. 너희들 때부터는 달라지겠지만 너희들 직전 현재 고1까지 보게 된 시험은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문제, 선택 부분이 11문제로 총 45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2문제씩 빠지겠지. 이 체제로 가게 되면. 문학에서 대략 15문제, 독서에서 15문제. 그럼 지문당 문항수가 좀 줄어들 건데 문학은 보통 4개 세트가 나와. 이건 제시문이고 그에 대한 문제. 딸린 문제를 좀 적게 포함시켜. 현행 체제에서 독서도 4개 세트가 나와. 분량을 좀 줄이지 않을까 싶어. 4개 세트에 15문제면 각 세트마다 몇 문제씩 포함시키면 돼? 4문제 정도씩 세트 포함시키면 되지. 한 지문만 3문제로 구성하면 되잖아. 이렇게 구성할 때. 이해되지?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체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문학 파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문학에는 뭐뭐 있냐면 그 과정이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고 운문은 시 종류야. 운문에는 현대시와 고전 시가로 나누고 가는 굳이 안 써도 돼. 산문 또한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로 나뉘게 돼. 고전 소설이라고만 꼭 얘기할 수는 없고 고전 산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소설로 해도 돼. 괜찮아. 반드시 나. 얘네들이. 얘네들 반드시 나오는데 현대시는 시는 짧잖아. 시가 한 세트로 구성될 때 현대시는 한 편만 들어있지 않고 무조건 2편 정도는 들어있어. 고전시는 긴 거 하나 들어있고 근데 고전시만 들어있지 않아. 얘네 얘기를 해주면 문학의 장르에 하나가 또 있는데 산문 파트에 수필이나 대본들을 이 둘 중에 하나 어쩌다가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는데 둘이 동시에 들어가진 않아.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의 예를 들면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은 단독 지문을 구성하게 돼. 4개 중에 2개 따로따로. 여기에 문제가 딸려 있어. 현대시는 2편 이상이 최소한 그러니까 2편. 요즘은 3편까지는 묶여 있지 않으니까 2편이 묶여서 하나의 지문을 구성해. 고전시는 하나의 지문을 구성되기보다 고전시랑 수필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지문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 만약에 수필이 안 들어가면 대신 대본이 뭔가랑 섞여가지고 들어가서 문제가 구성돼요. 그래서 소설은 무조건 한 지문씩 나오고 당연히 현대시 2편 나오고 고전시 무조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수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그래서는 얘네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요. 얘네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 공부는 따로 해야 되지만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문학도 엔간하면 다 맞춰야 됩니다. 독서가 어려워요. 독서는 너희들 설명문, 논설문 같은 과학, 기술, 철학, 논리학, 경제, 법학 내신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고득점할 때 여기 나머지를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서 여기 싸움이 되거든. 나중에 이해됐지? 이런 구성을 띄고 있어.
그 중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겨울방학, 여름, 이번 고등학교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 너희들이랑 같이 할 수업은 요쪽이랑 여기야. 독서의 비중은 고1 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특히 또 모의고사는 내신에 들어가진 않아. 모의고사 성적이 시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외부 지문으로. 이해됐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너희들이 만약에 고3이어서 대학 들어가는 수능 시험을 본다면 요 체제를 보게 될 텐데 이러한 체제를 보게 될 텐데 보게 되면 각각 50%씩 EBS 교재랑 연계된다는 거지. 문학 작품이 최소 6작품 나와요. 모의고사 보면 수능에 6작품 나와요. 6작품 중에 3작품은 EBS 작품이 실린다는 거죠. 독서에서 최소한 2지문은 EBS 본 내용이 관련된 게 실린다는 거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고3 올라가면 EBS도 따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EBS 교재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애들은 그때부터 이제 그거 하는데 그 전에는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은 학교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고 제가 진도를 나갈 거고 플러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로 문제 연습해주고 필요에 따라 알아야 될 작품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작품들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장기적이긴 하지만 아주 나중 얘기지만 고1이 됐어. 이제 고1에서 고1에서 고2가 되는 겨울방학 때는 학기 중에도 진행이 되겠지만 기출문제를 할 거야. 기출문제라는 건 고3들이 문제 풀고 공부했던 문제들 이미 출제했던 문제들 뽑아가지고 이런 형식의 문제들 기술로 해서 공부를 진행할 거죠. 자 보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의고사 본 적이 한 번 있나요? 없나요? 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문제 푸는 방법은 일단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번에서 3번 문제 딸린 첫 번째 세트가 화법에서 발표, 학생의 발표에 해당이 됩니다. 세 문제 딸려 있어요. 세 문제 딸려 있고 넘어가 볼까? 4번부터 7번까지는 독서 토론이 있고 그에 따라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4번부터 7번까지는 문제가 많이 딸려 있죠? 몇 문제 딸린 거야? 4문제 딸려 있습니다. 얘는 봐봐. 우리가 여기 1번부터 7번은 화법 작문이라고 했는데 발표는 화법이에요. 대화와 관련된 겁니다. 토론도 화법이죠. 초고는 글 쓰는 거예요. 장문이 섞여 있어요. 화법과 장문이 짬뽕된 세트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장문, 쓴 초고. 여기는 또 장문입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장문이냐 화법 장문이냐 뭐 화작이 섞여 있는 거냐 이런 걸 안다 해서 문제를 잘 푼다 못 푼다는 딴 건 없고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처음에 화법 문제 3문제 나오고 마지막에 장문 10번까지 중에 장문 문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화법과 장문을 섞어놓은 세트 이렇게 해서 3개 세트로 10문제가 구성되는 거죠. 3문제, 4문제, 3문제 정도. 이해됐지? 그리고 11번부터가 바로 뭡니까? 바로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에서 11, 12번 처음에 두 문제를 보세요. 두 문제는 지문형 문제.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의 설명에 짧은 독서적 글을 줘가지고 이 글의 내용을 읽고 풀 수 있느냐를 묻는. 지금은 초보적인 문법 문제예요. 중학교 정도의 수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15번까지 14, 15번까지 구성이 되고 이건 지금 3월 거기 때문에 중세 국어 문법이 안 들어있는데 나중에 10월 달에 보이는 모의고사나 11월에 보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11월에 보통 보이는데 12월입니다. 보면 중세 국어도 들어갑니다. 너네 중2 때 한글 창제와 관련된 시험범위 들어갔었지. 이번에 중2가 그 시험범위 들어가거든. 뭐 기본자는 상형했고 뭐 발음기원 상형했고 가획자, 이체자 이런 거 배웠잖아. 그것과 관련된 문법을 좀 더 깊이 있게 시험지로 나오죠. 그래서 15번 문제가까지가 해서 문법이고 5문제가 이제 16번에서 20번 문제 다섯 문제나 딸렸어. 여기는 지금 그러면 문법을 아니, 이제 문학 파트거든요. 현대시입니다. 문학은 이렇게 제목을 줘요. 문학 작품이냐, 문학 문제냐, 문학 문제가 아니냐는 제목을 줍니다. 항상 제목을 먼저 읽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얘는 고전시예요. 그지? 얘는 현대시입니다. 아까 전에 나는 출제자 마음이겠지만 이 둘이 별개 세트로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별개 세트로 나오지 않고 이번 이 시험에서는 얘를 한 세트로 묶어서 5문제나 문제를 많이 집어넣죠. 그럼 얘랑 얘가 단독으로 나와서 한 3개 세트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3개 세트만. 보통 이렇게 묶지 않고요. 현대시 2편 묶고요. 고전시 하나 넣고 수필 같은 거 넣어서 하나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4개 지문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 4개 지문을 구성하면 문제가 너무 적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얘 둘을 묶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학 중에 여기는 현대시랑 고전시를 묶었습니다. 최소한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남아있어요. 5문제 이렇게 딸려있고 자 여기는 보니까 예술과 관련된 독서 지문입니다. 뭐 큐비즘, 회화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글을 읽고 처음 보는 글이에요. 안 가르쳐줘요. 시험 범위라는 게 없어요. 국어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딸린 거 푸는 거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현대소설이네요. 학교 내신이랑 이 수능이 좀 다른 이 모의고사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안 배운 내용, 처음 보는 내용 그 자리에서 읽고 일정 수준으로 이해해서 딸린 문제 푸는 겁니다.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훈련하다 보면 되고요. 아는 작품이 늘어나면 처음 보는 작품도 잘 읽게 돼요. 현대소설이고 여기에서는 4문제 딸리네요. 그 다음 이것도 고전소설이네요. 고전소설. 고전소설도 여기서 4문제 정도 딸렸나? 네, 4문제 딸리고 2층 풍전. 고전소설. 그 다음 여기는 가와 나로 상당히 긴 동서양의 철학을 다룬 인문지문 독서의 인문지문인데 이럴 때 이 지문은 가와 나로도 크게 나눠져 있는 이 두 편의 글을 우리는 주제 통합 지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문제가 많이 딸리게 된 거야. 지금 그러면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38번까지 그리고 6문제 딸려 있죠. 여기. 그죠? 지금도 깁니다. 6문제 딸려 있고. 네, 여기 나오네요. 과학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 2문제 남았는데 2문제는 뭐야? 이렇게 돼 있네. 당연히 뭐겠어요, 이런 거? 대본입니다. 대본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네. 문학입니다. 문학에. 시나리오니 연극, 희곡이네. 그래서 여기는 문학에서 그 대본에 해당이 돼요. 보니까 여기의 체제는 문학을 4개 세트 넣습니다. 문학은 4개 세트, 독서는 3개 세트. 이렇게 구성이네요. 요 세트의 구성은 그 시험 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학도 3개 세트로 구성할 수 있겠는데 3개 세트 구성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 갈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 있게끔 구성하기 때문에 문학은 4개 세트고 독서는 이렇게 3개 세트. 솔직히 독서에서 여기 주제통합 지문이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지금은 현재 6문제로 돼 있지만 3문제씩 쪼개가지고 서로 다른 영역의 세트로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지. 출제자의 마음에 따라. 딱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고민인 건 있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래?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풀 수도 있어. 풀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독서 같은 글 너무 어려워하니까 문학 작품이 차라리 나는 소설 이런 쪽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앞에 1번부터 문법 좀 어려워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읽고 풀고 11번부터 15번에서는 안 배운 문법, 잘 모르겠는 문법 문제는 건너뛰고 눈에 잘 들어오는 문법 문제는 건드려 풀고. 그러니까 작전은 이거야. 이런 모의고사 시간제 가지고 풀 땐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빨리 풀어가지고 점수를 획득. 왜냐면 풀다 보면 80분 동안 45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이해되니 문제인지? 그럼 45문제를 풀 때, 만약에 못 푸는 문제에서 찍어야 한다면, 내가 어려워하는 분야를 찍는 게 차라리 낫지. 어려운데 읽고 풀었는데 틀리는 것보다 낫잖아. 어차피 틀릴 거면 찍어서 틀리는 게 차라리 낫지. 읽어본 것보다. 그래서 먼저 풀어서 점수를 획득할 거를 먼저 다룬다. 뭐 이런 것들이지. 이해가 돼? 음, 내신이랑은 좀 다른데, 이 수능형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수업을 해 나가면서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교재 이 프린트를 이걸 받았으니 이걸로 일단 나가보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인 건 어, 교재를 사서 수업을 할까? 각자 아니면 프린트로 수업을 할까 생각 중인데 고민인데 그건 제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여기 문학 위주로 한번 문학 위주 가기 전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독서와 관련된 지금 문학 작품이 아닌 건 문학 작품인 건 여러분들이 컴사로 나중에는 컴사가 있겠죠. 컴사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단락마다 내용이 구분되게. 지금 볼펜이 있으면 볼펜으로 한번 잘라보시죠. 언제나 글 읽을 땐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학생의 발표.
들여쓰기는 달라 쓰고 단락 번호를 써놓죠. 그냥 늘 하는 작업입니다. 전체 5개 달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들여쓰기 한 대마다 잘라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냐면 뭐해? 왜? 응? 아니 이렇게 들여쓰기 한 부분 있잖아. 거기마다 자른 거야 선생님. 그래서 번호 쓴 거야. 알겠지? 요 모의고사에서 유형이 좀 있어. 모의고사 문제 스타일이 있다고. 모의고사에 문 딸려 있는 요 3개는 처음엔 보통 표현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줘. 네, 어쨌든 읽어가면서 푸는데 여기 좀 화면 좀 좁혀가지고 볼게. 지문을 전부 다 순차적으로 읽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확인하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느낌. 읽고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한 단락 읽고 확인해보고 두 번째 단락 읽고 또 확인해보고 세 번째 단락 읽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다 읽은 다음에 일일이 확인할 때 앞부분의 기억이 날아가니까 읽자마자 건드릴 수 있는 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 그리고 읽다가 여기 3번 문제 보니까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나오는데 이때 A의 부분, 이 부분을 읽으면 바로 문제를 보고 3번 문제를 바로 푸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2가지 방법이야. 쭉 읽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왔다 갔다. 혹은 부분, 이건 자기 취향에 따라 골라내면 돼요. 이해됐지? 그리고 이렇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읽고 풀고. 혹은 거꾸로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거 바로 풀 수 있겠는데? 해서 바로 풀러 들어가서 그냥 풀어버리고 앞에 안 읽고. 그러니까 실전에서 문제 푸는 방법은 자기 멋대로 풀어도 돼. 자기 멋대로. 들키지 않고 컨닝해서 풀어도 괜찮아. 들키지만 않아. 실전은 문제를 무조건 찍어서 맞춰. 컨닝이나 찍는 것들은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지? 부정행위이기도 하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쨌든 푸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분하게 읽고 푸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다 읽고 풀 거냐? 의 문제도 있죠. 원래는 다 읽고 푸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읽어보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해를 크게 필요로 하죠. 1, 2, 3번 문제 있는데 자, 다 읽었다고 치죠. 다 읽었다고 치는데 읽을 때 이런 것들 있죠.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고 네,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읽을까요? 대답을 듣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며 왼쪽 부분을 가리키면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의 자료가 있나 봐. 보면서 그러면 요 자료가 기억과 니은 문제를 먼저 보면 발표한 자료고 기억은 요 자료라는 거죠. 이해됐니?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뭔가 질문을 받고 뭔가 대답을 해주고요.
그다음 니은 자료를 활용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읽었으면 기억 자료의 활용과 관련돼서는 기억과 관련된 것만 골라가지고 적절성 용도 따질 수 있죠. 이해됐니? 그리고 읽다가 니은 자료까지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서 바로 기억만 가져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니은을 마저 속간해가지고 답을 확인할 수 있지. 이해됐어, 문제지? 그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나 같으면 맨 마지막 단락 이거 안 읽어도 되겠는데? 왜? 니은 자료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읽었다면 여기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건 훑어 읽기로 찾아도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일단 내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 1번부터 3번 문제 한번 읽고 풀어보겠어요? 지금 1번부터 3번 문제 잠깐 읽고 풀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나? 덥진 않지? 다 풀었니? 다 풀었어? 답은 252죠? 252.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어떻게까지
애쓰면서 갈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음,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다음 오른쪽 부분을 가리킨다. 왼쪽 부분을 가리킨다. 이런 걸 우리가 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표현이긴 한데 이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이게 문제에서 용어로 쓰입니다. 말이 아니라 몸짓, 행동, 표정 등의 것을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번 보죠. 이 지문은 한 3단락까지만 읽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우연히도 그렇게 풀려. 무슨 얘기냐? 자, 이걸 읽고 들어왔어도 되는데, 이해됐니? 다 읽고 1번 문제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1번 문제 선지만 잠깐만 먼저 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 1번 선지를 보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얘들아, 문제를 볼 땐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지? 하는 걸 머릿속에 일단 떠올리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면 주의를 환기한다. 저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끊었는데, 자, 경험을 언급하되 자, 요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하는지 내용적으로 세 부분인데, 머릿속에 떠올리고 떠올린 생각을 글 속에서 확인하러 들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세요. 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를 읽고 바로 가지 말고 적절성을 따지러. 이해 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잘 될수록 지문에서 확인하는 게 선명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때 확인할 때도 머릿속에 떠올린 내용이 요 지금 선지, 이걸 우리가 얘네를 선지라 그래요. 선지. 선택지 줄여서 선지. 이 선지의 내용이 1번 선지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머릿속에 떠올린 이 세 가지 내용적 요소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문에서 확인하는 것도 괜찮지만, 봐봐. 이 중에 선별하는 거야. 미리 머릿속에 떠올릴 때. 봐.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해 주의를 환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듣는 사람과 함께 경험한 적이 있는 걸 언급하면 무조건 주의는 환기됩니다. 환기는 여기서 그냥 일상적으로 뭐 집중시키다로 갈까요? 원래 사전적인 뜻은 불러일으키다의 뜻입니다. 당연히 주의 집중되죠. 그리고 보세요.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해 주의를 집중시키는 경우는 발표 처음, 중간, 끝 중에 처음에 언급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번 선지가 맞으려면 경험을 언급하고 이때 듣는 사람과 발표하자가 함께한 경험을 언급할 거야. 그러면 주의는 환기되는데 주의는 100% 환기돼. 이 앞에만 들어있으면. 그럼 뒤에 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뒤에 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걸 판단을 하고 확인하러 들어가 달라는 거야.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지금 얘기하는데 원래는 앞에서부터 막 다 얘기하고 싶지만 중간중간에 채워놓을게. 선생님은 국어 공부라는 건, 국어 문제풀이는 다른 과목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해하면 풀린다. 핵심은 푸는 게 먼저가 아니야.
글 자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거.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잖아? 혹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려.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 3번과 5번. 이해 수준이 부족해서 헷갈리는 거야. 틀렸어. 글 문제를 잘못 본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잘 이해한 거면 실수도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어설프게 이해했으니까 실수도 생기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온전히 이해에 집중하는. 내가 국어 수업을 하는데 대전제가 이해야. 이거야, 이거. 이해하면 풀린다. 두 번째, 문제를 풀 땐, 문제를 풀 땐 내신은 좀 달라.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 말하는 거야. 문제풀이의 절차는 전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어디다 쓸까? 거기 여백이 2번 문제 여백에 있다. 여기다 써보자. 볼게요. 문제풀이는 1차, 2차, 3차 문제풀이의 과정을 거칩니다. 문제풀이만큼은 실전과 연습을 동일하게 합니다. 저는 실전과 연습을 분리해서 가르쳐요. 평소 공부하는 게 연습입니다. 연습할 땐 시간 재지 말라고 얘기해요. 평소 연습할 땐. 실전은 시간을 재야 되지. 근데 문제풀이만큼은 이걸 동시에 하는데 여기서 봐봐. 1차 문제풀이는 뭐냐면 뭐 한다? 핵심은 답만 콕 집어낸다. 이게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45문제 전부에서 정답만 꼭 집어냅니다. 근데 내가 쓴 글도 아니고 내 이해 수준도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능력도 이해 이력도 다르기 때문에 답만 골라지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한다? 답만 콕 집어내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두 개, 5번 선지까지 쭉 읽어서 두 개의 선지로 좁히고 비교해서 선택한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 2차에서는 바로 뭐 한다? 채점 및 틀린 문제 다시 풀기. 그래서 중요한 거 실전은 연습처럼 한다는 건 여기 1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전에서는 채점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 보는 도중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3차는 뭐냐? 모든 선지의 근거 찾기. 맞힌 문제든 틀린 문제든. 이해됐죠? 이 정답만 콕 집어낸다는 건 가장 이상적 목표입니다. 45문제를 전부 다 해서 정답만 꼭 집어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1번부터 5번인데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도 답이 아닌데 3번이 답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답을 그거 같으면
4번, 5번은 안 봐야 되잖아. 자꾸 뭐래? 4번도 마저 보고 오케이 아니네. 그래서 확정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다음 문제로. 이해되지? 내신에선 이래도 돼. 내신은 되게 쪼잔하게 내니까. 그런데 요 목표는 정답만 콕 집어낸다는 건 3번이 답이면 나머지 4번, 5번은 안 읽는다는 얘기야. 심지어 답만 골라낸다는 건 1, 2, 자, 정답이 5번인 문제라고 쳐보자. 정답이 5번인 문제는 1, 2, 3, 4 지웠어. 5번이 적절한지 아닌지 본문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 안 해. 왜? 1, 2, 3, 4가 다 얘가 근거가 돼서 답은 5번 선택하는 거지. 정답만 골라낸다는 건 이런 거야. 애들이 음, 너네 국어 성적 좀 모의고사 수능에서 1등급 성적을 1등급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모든 선지의 근거를 일일이 다 확인해가지고 1번이 답이더라도 2, 3, 4, 5 아니네 하고 답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등급인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1등급이 아닌 보통의 애들은 1등급은 아마 이렇겠지? 하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모든 선지의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 지우고 답을 확정했을 거다. 넌센스. 45문제에 선지가 5개야. 그럼 225개거든. 이게 80분 동안 선지만 읽는 게 아니라 글도 읽어야 돼. 물리적으로 225개의 모든 선지 하나하나를 다 본문에서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해. 오히려 1등급인 학생들일수록 정답만 골라내는 문제 개수가 그렇지 못한 성적대 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 이해됐니 문제인지? 우리 문제풀이의 핵심 목표는 뭐냐면 여기 이해도 왜 중요하냐면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답만 꼭 집어내는 문제 개수가 늘어나. 문제 개수가. 애들이 근데 어떻게 푸냐면 보통 애들은 빨리 읽고 풀고 싶으니까 이해도가 부족한데도 최대한 스피드하게 읽고 1등급이든 뭐 5등급 애든 3분, 4분 만에 읽어버리고 딸려있는 문제를 막 7, 8분에 걸쳐서 문제 풀어. 이해됐니? 헷갈리는 문제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3, 4, 5. 뭐 속어를 제껴가지고 답 선택하지 뭐 3번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고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잘 모르겠어. 그럼 4번, 5번 아니네. 그래서 3번. 이렇게 문제에 기대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런 의도 때문에 이해를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좋아. 봐봐. 차라리 8분 정도를 그리는 데 쓰고 최종 전체 10분이 든다면 문제를 스피디하게 답만 골라면서 푸는 4분 만에 푸는 게 훨씬 좋아. 이게 정답률이 훨씬 좋아. 왜냐면 실전에서는 이해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문제에 빨리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 모르겠어. 이것도 둘 중에 하나 헷갈려. 모르겠어. 그때 다시 읽잖아. 문제를 한번 접하고 지문을 다시 읽잖아. 다시는 이해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틀린 그림 찾기밖에 안 해요. 글자를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게 아닌데, 봐봐. 봐봐. 니들이 아직 이런 모의고사를 푼 경험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문제를 풀 때, 이거 헷갈려? 최대한 빠르게 읽고, 내용 이해도가 불충분해도 선지를 읽는데 1, 2번은 지웠는데 3, 4, 5번이 안 지워져. 보면 3, 4, 5번 지워가지고 여기 기대해서 풀려고 했는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다시 읽고 다시 보고 읽고 다시 볼 거 아니야. 그럴 때 3, 4, 5번이 맞냐 적절하냐 적절했냐를 따질 때
여기를 읽고 요 문제를 이미 읽는 단계가 끝나고 문제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읽을 때 요때는 왜 헷갈립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부분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헷갈려서 선지가 헷갈려서 읽을 때는 이미 빨리 풀고 싶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선지에 A 들어있는지 아니 틀린 그림 찾기식 외에 그런 확인밖에 안 한다고. 그런데 봐봐. 동가 내 얘기하는 거 좀 알아듣겠니? 읽는데 내가 스스로 이 해당 파트의 이해도가 좀 낮은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춰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위에 정보를 갖다 쓰고 아래 정보를 갖다 쓰고 혹은 여기다가 뭐 그림으로 그리든 뭐 메모를 살짝 해보든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살짝 한 다음에 여기서 쓸 시간을 여기서 좀 시간을 끌어들여서 이해도를 좀 높인 다음에 글로 들어가면 헷갈려가지고 2분 정도를 쓴 시간과 그렇지 않고 여기 멈춰서서 2분 썼을 때 똑같은 2분을 썼어도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야. 여기는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2분이 되지만 문제에서 쓴 시간 2분은 이해도를 끌어올리지는 못해. 사람의 심리가 그래. 그래서 등급이 좋은 애들은 똑같은 시간을 쓴다고 해도 문제보다는 지문의 내용에 시간을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가중치를 많이 두고 문제는 스피디하게 풀리고 그럴수록 점수가 잘 나와. 그리고 보면 국어 공부의 룰은 항상 이건 거야. 어떤 거? 채점을 하고 다 맞췄다고 해서 맞힌 거는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맞췄든 틀렸든 문제를 선지의 근거를 일일이 다 지문에서 확인해 보는 거지. 3차. 그 이유는 실전에서 정답만 콕 집어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해됐지? 그 다음 하나 더 할게. 끝났어. 모든 문제 풀이에서는 선지의 내용이 맞으려면 어때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이후에 떠올린 내용을 글, 제시문에서 확인한다. 바로 글씨가 엉망이지만 선지의 내용이 맞으려면 어때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이후에 떠올린 내용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지. 이게 잘 될수록 답만 잘 골라집니다. 물론 이해도 있기 바라지만 이게 지금 이 세트가 어려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에서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얘네들이 경험이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과 청중이 함께 경험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건 앞에 부분이 확실하면 얘는 무조건 100% 맞아. 그러면 뒤에 거는 확인할 거 없어. 그리고 이런 걸 언급하는 경우는 주로 처음, 중간, 끝 중에 처음에 제시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순식간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돼. 신경 쓰다 보면. 자, 봐봐. 화재와 관련한 역사적 에피소드를
일화를 소개하여 청중의 호기심 무조건 자극됩니다. 앞에 내용이 된다면. 자, 뭐가 제기돼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일이 소개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야? 그 역사적 일화가 있더라도 화제와 관련돼야 돼. 이야기거리와. 그럼 역사적 일화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보면 없습니다. 시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답 2번이죠. 3, 4번 볼 거 있어요, 없어요? 3, 4번 없습니다. 요런 용어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일단 답만 골라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글을 읽는데 보니까 기억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 바로 문제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억에만 집중해서 선지를 고정해 보는 거죠. 방해윤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전시 환경도 아니고요. 긍정적 효과 없습니다. 사회적 의의도 없어요. 답 5번. 다 아니니까 읽을 거 없지. 얘네가 다 아니잖아. 이거 확실하잖아. 5번은 그냥 답이야. 읽지도 않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그때 배우면 됩니다. 틀리는 거 겁내지 마세요. 원래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안 넘어지고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안 넘어지고 배우고 싶으면 영원히 자전거 못 합니다. 수영도요. 물 먹는 거 무서워하면 수영 못 배워요. 무조건 물 먹게 돼 있어요. 대신 그것들을 과감히 감수하고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해되니 문제인지? 네.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요 프린트 주고 가. 이름 써서 저 주고 가고요. 다음 시간 수요일에도 요 프린트 수업을 하겠습니다. 답지도 같이. 답지는 여기다 껴. 답지는 굳이 이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응? 갖고 가고 싶어? 그래. 다음 시간에도 요거 부분을 좀 더 하고 문학과 독서도 또 어떻게 읽는지도 잠깐 설명을 하고 원래 그때 얘기했던 대로 수업을 하죠.